어이, 이수혁병장. 실전에서 말이야. 얼마나 빨리 뽑는지 속도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전투기술? 기는 게 없어. 얼마나 침착하느냐.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철인 간호사입니다. 예. 영화 JSA의 대사를 하나 생각이 나서 얘기 드렸고요. 제가 신규 시절에 봤던 이 대사가 저는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예, 그쵸. 실전에서 대범하고, 예,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영화의 대사를 따서 이 일을 드렸고요. 어,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병원에서 좀 겪었던 그리고 좀 생각나는 환자 케이스를 조금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이 미리 좀 생각으로나마 임상에 나가셔서 도움 좀 되고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분과 전해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수분과 전해질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그 네프롤로지를 알 수 있겠죠. 뭐 신장이라든가 요로, 비뇨와 관련된 수분과 연관이 있는 소듐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수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장, 요로, 비뇨기계, 계통을 보려면 어쨌든 소변이 다 흘려 내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과 관련된 베이직한 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분과 연관 있는 걸 안 볼 수는 없겠죠. 뭐 다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도 하고요. 체내 항상성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하기도 하죠. 여성 같은 경우 체중의 50%가 물이고요. 남성은 60%를 차지해요. 소화 같은 경우는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 빠져나가는 수분 때문에 디하이드레이션의 위험에 빠지게 되죠. 빨리 수액을 맞게 하고 뭐라도 마시게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이렇게 퍼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물론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내액, 우리가 인트라셀 플루이드라고 하죠. 세포 외액, 엑스트라셀 플루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세포 내고 이게 세포 외로 물은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즉 세포 내와 세포 외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세포 내로도 갔다가 세포 외로도 갔다가 근데 항상 적정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 물이 너무 많으면 세포 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세포 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세포 내로 보내기도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물이 중요한 이유가 세포 내에는 주로 포타슘, 칼륨이 있고요. 세포 외에는 주로 나트륨, 소듐이 있어요. 근데 물은 소듐하고 영양이 많거든요. 이로 인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보통 ECF, ICF 이 전체를 3이라고 한다면 ICF는 3분의 2 정도 되고 세포 외액은 3분의 1 정도가 돼요. 이 세포 외액은 다시 인트라베스큘라 플루이드, 즉 혈관이랑 플라즈마, 혈장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액,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나눠져요. 이게 4분의 3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100kg의 남자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블러드 로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분은 이 사람이 몇 리터일까요? 그렇죠. 60%라고 그랬죠. 그러면 60리터가 수분이고요. 세포 외액은 자, 20리터가 되겠죠.
자, 그럼 세포 내액은 3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40리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포 외액의 20리터에서 나머지 4분의 1이 5리터, 그리죠? 그리고 4분의 3이 간질액, 즉 15리터가 돼요. 자, 여기서 본인의 가진 혈액의 60% 이상 로스가 되면요,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 이 사람은 3리터 로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겠죠. 즉, 이 사람의 블러드 양을 수분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물은 모든 구획을 자유롭고 빠르게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소듐, 나트륨은 주로 ECF 쪽이 많이 있고요. 칼륨, 포타슘은 주로 ICF에 차지하고 있지만 이놈들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주로 엑스트라 쪽, 바깥쪽에는 나트륨, 소듐하고 물이 함께 있고 안쪽에도 포타슘과 물이 함께 있지만 우리 몸에 드러내주는 물은 엑스트라 쪽, 세포 외쪽에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나트륨, 소듐은 대부분 세포 외액에 존재하죠. 물의 이동은 오스모시스, 삼투압에 의해서 나트륨의 농도 차이로 인해 물이 이동해요. 각 구획의 나트륨 농도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나트륨의 농도는 물분의 나트륨의 양이에요. 이래서 늘 일정해지는데 나트륨의 양이 만약에 높으면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즉 하이퍼볼레미아가 되는 거고요. 즉 나트륨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트륨의 양이 반대로 적어지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하이포볼레미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환자가 응급 상황으로 왔을 때 플루이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소듐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즉, 나트륨이 많으면 하이퍼볼레미아, 나트륨이 적으면 하이포볼레미아죠. 어떤 사람이 허트 페일리어가 있어가지고 온몸에 수분이 꽉 차서 왔어요. 수분이 꽉 차서 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현재 나트륨의 양이 어때요? 그렇죠. 나트륨의 양이 많으니까 수분의 양도 많아진 거죠. 플루이드를 달 때 셀라인을 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트륨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 사람이 하이퍼볼레미아냐, 하이포볼레미아냐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이퍼볼레미아는 어떤 경우가 많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함유부종이 있거나 복수가 차서 오거나 폐에 풀모나리 에데마가 즉 폐무종이 심해서 와요.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수분을 제한하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이퍼볼레미아가 온 이유가 뭐예요? 나트륨의 양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많아진 거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적절한 수액은 나트륨 양은 절대로 주면 안 되니까 셀라인이 섞이지 않은 5% DW가 가장 적절하겠죠. 하트만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드와 소듐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덱스트로즈를 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하이포볼레미아 환자가 왔어요. 어떤 수액을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나트륨의 양을 늘림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수분을 같이 공급을 해주는 노말 셀라인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3% 노말살라인을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피검사상의 나트륨 농도는 어떨까요? 일정해요.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피검사상의 농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트륨의 양이 줄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나트륨의 양이 체내의 용적, 볼륨을 조절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트륨과 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수분은 또 근데 수분이랑 그 소듐으로 배출되는 키드니랑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그래서 키드니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륨을 조절하느냐는 나트륨의 양도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베이직하게 이 부분은 좀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았고요. 정리하자면 자, 나트륨 농도가 아니에요. 소금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볼륨이 증가하고 반대로 소금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볼륨이 줄어드는 하이포볼레미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분과 나트륨의 농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제가 영상에서는 전해질 장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듣기 싫은 목소리 좀 들어주시라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경험한 일을 조금 나누고자 해요. 어, 응급실에서 한 3년 차, 5년 차?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오래된 일이에요. 환자가 이제 이머전시 상황으로 들어왔었고, 환자 얼굴을 본 순간, 예, 깜짝 놀랐죠. 너무 젊고, 이쁘고 한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살 시도급자, 그래서 추락한, 예, 이런 케이스였고,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익스파이어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일할 때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환자를 보는 순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환자를 볼 때 한 분만 보고 또뭐 다른 뭐 환자들을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이입이 한번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감정이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 일 이후에 거의 한 달? 그리고 길게 아마 감정이 굉장히 다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 1년을 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PTSD, 예,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까지가 참, 이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괜찮긴 한데,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젊은 환자라든가, 특히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는 지금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실 때 항상 이런 마음, 자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철인 3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몸도 마음도 강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영상도 저 나름대로의 또 이런 노하우나 또 이렇게 해박적인 또 간호사의 입장에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운동 영상도 올라가면은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